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드디어 또 우리 문학 답사를 또 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는 박두진 시인의 박두진 문학관에 있는 안양이 아니고 안성으로 갑니다. 안양에 가면은 별로 안 좋죠. 가까우니까 멀리 있는 안성으로 갑니다. 자, 박두진의 시 여러분들 뭐 알고 있죠?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해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또 뭐죠? 설악부라는 작품이 또 있대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들이 재밌게 찍어놓은 영상 보시고서 무조건 이 문학답사, 온라인 문학답사 신청해서 열심히 보고 좋은 소감도 많이 남기기 바랍니다. 자, 요즘은 인문학이 여러분들 필수예요, 필수. 인문학의 핵심은 또 문학이잖아요. 열심히 인문학 소양 갖춘 우리 유진구 학생에게 되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자, 여기는 박두진 문학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이번 문학답사의 주제 시인인 해산 박두진 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두진 선생은 1916년에 출생해서 1998년에 졸하셨습니다. 여기서 졸했다는 것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건데, 향년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그 시인들 중에 가장 장수한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서정주 선생과 함께 이 해산 선생이 장수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 1916년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 일제강점기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6.25, 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60년대, 70년대 그 군부 독재 정권의 시절을 다 겪었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성에 있는 이 마침내도 안에 있는 이 문학관은 박두진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20년 후에 지어졌습니다. 그 박두진 선생의 가족들이 유품을 기꺼이 기증해서 그 유품과 함께 그의 문학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박두진 선생의 호가 해산입니다. 이 해자는 한자로 그 어조사 해자고 산자는 매산입니다. 이 박두진 선생의 호에서 알 수 있듯이 박두진의 시에서 중요한 테마가 바로 자연입니다. 그 중에서 산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그 박두진 선생의 도봉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서울에 있는 그 도봉산에 올라가서 그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그 암울했던 그 시기에 그 암담한 현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인의 그 찹찹한 심경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작품이 바로 도봉인데, 박두진 선생에 있어서 이 산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야기해 주신 것은, 이 박두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청록파 시인이라고 합니다. 청록파 시인이라고 한때 그 세 명의 공동 그 시인이 함께 시집을 냈는데, 그게 청록집, 거기서 유래해서 이제 청록파 되는데, 바로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이 세 사람의 3인의 공동 시집인데 194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부 39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박목월이 15편을 쓰고요. 조지훈 선생이 12편, 박두진 선생도 향연과 묘지성이라는 작품이 이제 실려 있고, 또 문단에 또 정식적으로 등단할 때 등단 작품이 바로 묘지성하고 향연입니다. 근데 이 세 시인을 우리 문단에 추천했던 그 시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정지용입니다. 여러분 정지용 시인은 우리 그 수능이나 또 여러분들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인으로 다루고 있는데, 심지어는 윤동주마저도 정지용 시인이 자기의 어떤 하나의 롤모델이 됐던 그런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 가서 맨 처음에 입학한 학교가 리쿄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학을 가요. 도지사 대학으로. 왜 가냐? 바로 정지용이가 먼저 도지사 대학에 유학하고 있어서 자기 롤모델이 다니고 있는 그 도지사 대학으로 옮겨갈 정도로 우리 문단에 있어서 정지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시집을 만들면서 이제 정지용 선생한테 이제 의뢰를 하죠. 이제 시집 제목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정지용이 자신의 그 시집 중에 백록담이라는 시집이 있어. 그 백록담이라는 시집의 백자가 흰백자인데, 박목월의 그 청록집에 들어있는 시 중에서 청로루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지용이가 착안을 얻어서 그러면 그 청록집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청록집이라고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주제가 박목월이니까 박두진이니까 박두진 선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박두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연과 기독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박두진에게 있어서 자연은 단순히 동양에서의 어떤 그런 자연이 아니라 투철한 어떤 정신에서 나온 그 의연하고 단단한 자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시대적 암울함,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시정신 고스란히 자연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산이라든가 강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들 아까 이제 선생님이 박두진이 1998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의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대학에서 연세대학교 이제 재직 중에 박두진 선생이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정도 연세였으면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에 입학해서 수업에 갔더니 아직도 박두진 선생이 살아있던 겁니다. 그리고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박두진이 서정주와 함께 가장 장수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 기독교 정신을 또 빼놓고 세계관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시인 중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시를 썼던 시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시인 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윤동주,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었죠. 그 다음에 박두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물이라는 시를 썼던 여러분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세 시인을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박두진 시에 보면은 그 오도라는 시집이 있고 사도행전이라는 시집이 있는데, 이 두 시집은 전형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들어갔고요. 여러분들 그 어서 너는 오도라의 그 시의 중간에도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뭐 그 어린아이가 사자 입속에 주먹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라는 그런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 어서 너는 오늘에 보면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논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분히 이런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나온 거고, 또 하나 기독교적 세계관을 잘 볼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묘지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죽음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사람들이 죽음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묘지성에서 박두진은 그런 죽음을 아름답게 승화하고 또 그런 기독교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박두진은 이 작품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문학관 내부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듯이 특별 전시해가지고 수석 열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박두진 선생은 이 수석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석을 이렇게 모으시기도 했고, 또 시에도 보면 이 도레노래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데 이렇게 수석을 사랑해서 돌과 관련된 작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어려서 수석에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또 이렇게 수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일명 박두진 선생을 수석의 시인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특별 전시회 문학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은 7월 31일까지 하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와서 여기 문학관도 보시고 또 이 수석 열전에 관련된 내용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박두진 문학관 이제 본격적으로 2층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박두진 문학관 이 전시실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박두진 문학관으로서 상당히 그 규모가 있게 잘 꾸려져 있어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작가와 관련된 유품들이 그래도 꽤 잘 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들로 해서 여러분이 와서 박두진을 공부한 학생은 아마 여기서 한 2시간 정도는 충분히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아마 공부를 안 하고 와도 여기서 1시간 정도는 둘러본다면은 박두진 시인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고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금 둘러보시죠. 가시죠. 네, 박두진 선생은 1916년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봉남리 현재 안성여자중학교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박두진 선생님의 그 생가터가 있었던 안성여자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생가는 없고요. 지금은 안성여자중학교 운동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남의 학교가 돼서 지금 들어가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요 동네 일대가 이제 박두진 선생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요 주변 일대가 이제 박두진 선생의 여러 작품들이 이제 있는 그런 거리로 이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고, 지금 학교 안에는 아직은 뭐 아무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이 뭐 설치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기념물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안성여중 국어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쪽으로 한번 같이 와 보시면은 이렇게 안성여중 학생들 작품을 밖에 이제 전시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박두진 선생님의 초상과 함께 이렇게 잠깐 앉아서 쉴 수 있게 이렇게 했고, 지금 안성여중 요 벽 일대가 이쪽으로 좀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시화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박두진 선생의 생가터인 안성여자중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도 안성군 보계면 동신인데요, 여기를 고장치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넓은 벌판이에요. 그래서 벌판에 이제 농가 밭이 있는 곳 한복판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벌판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안성이 이게 분지지형이거든요. 분지지형이고 그 중에서 이곳이 벌판이다 보니까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박두진 시인의 시에서 바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바람의 체험이 바로 이곳 동신리의 유년 시절의 그 바람의 체험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로 가게 되죠.
그리고 문장에 이제 향현과 묘지송이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엽송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제 향현, 묘지송, 박두진 시인의 작품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향현이라고 하는 것도 향이 피는 고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 향현이라고 하는 게 그 향이 피는 고개, 즉 서울에서 안성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 때 그 종묘 쪽으로 넘으면서 그 고개를 넘어왔다 그래요. 그 고개 넘어올 때 그 종묘 쪽이니까 그저 이제 향을 피잖아요. 그 고갯길이고, 그 다음에 묘지송, 그 산에 있는 묘지를 지키는 소나무. 그래서 이 초기 작품에도 그 산과 관련된 이미지가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김영길 선생님의 설명에서도 이 해산, 영어로 번역하면은 박두진 시인의 호가 더 마운틴이라고 했잖아요. 더 마운틴. 그만큼 이 박두진 시인의 시에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 이제 데뷔 작품부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활동은 청록집이라고 하면서 이제 청록파로 이제 세상에 이제 알리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문장지, 해방 전에는 문장지에 등단한 신인 문인이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집을 낸 것은 1946년 청록집입니다. 그리고 1949년에 개인 시집 해가 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박두진의 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1952년에는 공군 종군 작가. 네, 이게 창공 구락부라고 되는 게 구락부가 클럽이에요, 클럽. 네. 그래서 창공 클럽에 보면 종군 작가가 뭐냐면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들도 군복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들이 군대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종군 작가예요. 그리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전임 강사로 취임한, 전임 강사는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이제 교수님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요. 그리고 1960년, 네, 연세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계시다가 다시 1972년 연세대학교 교수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네, 그리고 1970년대에는 다시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보면은 자연, 그러니까 수석에 대한 식물이라든지 수석, 즉 자연에 대한 작품들을 많이 다루게 돼요. 여기서 이제 수석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연대 보면은 독특한 게 뭐냐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인촌상이라든지 뭐 지용문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이한 게 훈장이 없어요, 훈장이. 그러니까는 사실 뭐 박두진 시인 정도면은 뭐 문화훈장, 뭐 이런 거 굉장히 받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다 거부하셨대요. 그러니까는 사실 박두진 시인 정도의 명성이면은 그때 당시 대통령들이 박두진 선생을 부르는 게 아니죠. 거의 모셔다가 훈장을 수여하는 게 오히려 뉴스거리고 주는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불러다가 상 좀 주게, 당신 내 훈장 줄 테니까 오시오 하는데 그걸 거부한다. 그게 얼마나 이 배짱 있는 행동인지 그걸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 상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굉장히 대쪽같이 그 상을 거부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양력에 뭐 문화훈장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삶을 보면 굉장히 대쪽같은 선비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선생님하고 같이 이분의 집필시를 보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네, 이쪽을 비춰주세요. 네, 지금 박두진 선생의 지금, 문장 제1권입니다. 네, 박두진 선생이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죠. 이 정지용 선생의 추천을 통해서 문장지를 통해서 데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1권, 그 다음에 2권 1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문장 분단 무렵의 박두진 선생의 사진인데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모던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들 특징이요, 보면 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표정에서도 사람을 읽을 수 있는데 굉장히 굳게 담은 얼굴과 그러면서도 약간 낮으면서도 약간 위로 치켰던 그 눈에서 굉장히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상입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박두진 시선 있고요. 이 거미와 성좌라고 하는 작품들이고, 박두진 시인 같은 경우에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박두진 시인 같은 경우에는 생존 기간과 그다음에 작품 활동을 한 기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이 1000편 이상의 작품을 쓴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의 이 시작을 갖다가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역사를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6.25,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그 이후까지 해가지고 1990년대까지도 시작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사와 함께 같이 시작 활동을 해온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 청록파 하면은 그냥 자연에만 묻혀 사는 어떤 현실을 도외시한 이런 시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박두진 시인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네, 우리가 박두진 시인의 이름을 듣는 것은 청록파라고 하는 이름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서 청록파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마치 세트처럼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록파 하면 우리가 달달달 외우죠. 뭐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자연,
그런데 사실 이 청록파라고 합니다만 이 청록파들 세 시인도 각각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자연을 노래한 시인은 박목월 시인이죠. 그 다음에 조지훈 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양적인, 우리나라 한국적인 그런 이 작품을 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청록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박두진 시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청록파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를 하려 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번에 문학답사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박두진 시인에 대한 많은 작품들은, 이 박두진 시인의 많은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동안 청록파 박두진 시인의 그 강한 고정관념들을 벗어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청록지, 지금 이제 초판본입니다.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청록집인데요. 1946년에 나왔습니다. 청록집이라고 이름 붙게 된 거는 이제 박목월의 청로루라고 하는 시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란 사슴인데요. 그래서 이제 청록파가 되었죠. 최근에도 저 청록집이 똑같이 의류문화사에서 다시 출판돼서 지금도 저하고 똑같은 표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매해서 살 수 있어요. 선생님도 한 권 갖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청록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청록파의 문학사적 의의는요, 해방 이후 어떻게 되면 이제 공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문단에서 이제 그 공백을 메우고 우리 문학의 어떤 예술성을 이어간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청록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일제시대 때는 어떤 그 거의 활동을 접었죠. 그리고 활동을 접었다기보다는 이제 작품을 이제 발표를 하지 않고 친일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해방 이후에 친일 행적, 친일 논란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해방 이후에 문단의 공간을 자유롭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청록파 이분들은 우리 문단의 큰 어른으로 대접받으면서 우리 문단의 어떤 큰 지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두진 시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교수님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문단의 큰 어른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재직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시인으로 활동했습니다만 이 친일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죠. 하지만 박두진 시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 박두진 시인은 다른 이제 청록파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그 편견과는 다르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생님도 보고 굉장히 놀란 작품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도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줄 건데요. 이 작품을 읽으면은 아니 이 작품이 청록파가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예요.
막 작품에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 나올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은 와, 이거 혹시 참여 시인 작품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박두진 시인의 경향은 뭐냐면은 보면은 딱 선비예요. 그러니까는 현실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지 않되 현실은 외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현실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박두진 시인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이분 저기 조선시대 살았으면 의병하면 딱 어울렸겠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기 어디 조용하게 방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책만 있다가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면은 칼 빼들고 일어났어요. 뭐 그런 게 우리 조선의 선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4.19 혁명 직후 대학에서 해직돼요. 그래서 60년에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를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 조치 때 사실 이때 일본이 그때 이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각종 뭐 위안부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 책임 없다라고 발뺌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반대한 서명 문인 1호가 바로 박두진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청록파? 그럼 현실과 동떨어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두진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 조치 반대 서명 문인 1호, 이게 박두진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4.19 혁명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들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은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은 아마 박두진 선생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두진 선생의 이러한 경향, 현실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이 어떤 현실에 대한 인식? 이런 거는 갑자기 뭐 4.19 이런 거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네. 해는 박두진 선생의 첫 번째 개인 시집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주로 이제 박두진 선생의 초기 시가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두진 선생의 초기 시는요, 이 초기 시의 해는 여기서는 어떤 시적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근원이자 그 다음에 영원히 떠오르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노래했다는 것, 그리고 해가 언젠가는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 거는 윤동주 시인도 그랬듯이 이거는 해는 곧 빛이고 그리고 이 빛이 곧 다시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광복에 대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네. 그런데 그렇게밖에 우리나라의 광복을 염원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박두진 선생이 이렇게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소망도 함께 했습니다.
박두진 선생을 기독교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박두진 시인을 종교 시인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박두진 시인 같은 경우에는 종교 시인이다, 종교 시인이 아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종교시 같은 경우에는 시를 통해서 신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는 즉 찬송가의 가사를 시로 쓰는 것. 이게 바로 종교시거든요. 그런데 박두진 선생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뭐냐면은 시를 통해 만들어진 그 세상을 통해서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시에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가 만들어낸 세상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시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박두진 선생의 시를 종교시로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박두진 선생이 그러면은 언제부터 기독교 신자였느냐? 네, 박두진 선생은 이제 누나를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네, 그냥 우리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하면은 누나가 전도한 거예요, 박두진 선생 어릴 때. 그래서 박두진 선생은 어릴 때 기독교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 이 작품이 기독교 관련된 내용이 그 초기 작품부터 아주 곳곳에 묻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산식물, 수석열전, 이게 도대체 왜 여기 뭐 수석연가, 이것도 왜 기독교 종교를 통한 자기 탐구에 왜 여기 이게 들어있느냐. 이게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거 사도 바울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박두진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자연 속에 자연이 바로 어떤 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리고 신의 흔적이 담고 있는 게 바로 자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바로 어떤 신의 모습을 찾고 그 다음에 신의 어떤 섭리를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박두진의 자연 탐구는 그 속에서 신의 섭리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요, 시에다 처음부터 종교 냄새를 피우려 했거나 섣불리 기독교 신앙적인 비한국적 이미지를 시험했다면 의뢰의 그것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시에서 말로 신을 찬양했다면 그거는 실패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여기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여기 보면은 그 박두진의 이 향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핀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쌀이 쓴 칙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네, 바로 이사야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박두진 시인 데뷔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초기 작품부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바로 박두진 시인의 어떤 희망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박두진 시인의 희망, 그리고 종교,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신의 섭리,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디에 들어있는가? 자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두진에게 있어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망이 담겨 있는 신의 모습, 그것이 표현된 게 바로 자연이었던 거예요.
네, 여기는 박두진 선생의 집필실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원래 박두진 선생의 집필실은요, 금광호수 옆에 있는데 지금은 터만 있고요. 그 자리에는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네, 저는 지금 박두진 선생의 그 집필실이 있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은 지금 호수 풍광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동편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집필실이 호수가 지금 이 남동쪽을 자리 잡고 있는데 집필실은 지금 방향을 보면은 동편을 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야소사라고 하는데 이 박두진 선생의 그 해 아마 박두진 선생도 집필실에서 이 떠오르는 해를 여기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박두진 선생의 그 해를 여기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박두진 선생의 해와 관련된 작품들은 대부분 이제 초기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이 이후에 그 여기에서 이 집필 활동들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박두진 선생의 해와 관련된 조형물이 있는데요. 박두진 선생의 해는 이제 희망의 상징, 그리고 원초 중의 생명력의 상징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조형물 가운데를 이제 프레임으로 해서 비춰지는 지금 풍경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4월이라 아직 저 맞은편의 숲들이 굉장히 그 다채로운 녹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실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숲으로 굉장히 우거진 상록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여러분들에게 저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쪽은 지금 박두진 문학길이라고 해서요. 저 반대편으로 굉장히 긴 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호수는 금광호수라고 해서요. 이 안성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수예요. 저수지인데 주변에 그 산책로 조성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이 바로 박두진 문학길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저기 박두진 선생의 그 작품도 많이 걸려 있고 그냥 뭐 박두진 선생 관련 없어도 그냥 산책으로만 와도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뭐 가족끼리 와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 데이트 코스로 와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아주 강력 추천해요. 꼭 한번 와보세요. 그런데 지금 박두진 선생의 집필실을 보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러니까는 집필실을 보면 그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어때요? 그냥 마루에 큰 나무 탁자, 그 다음에 작은 찻상, 그리고 원목으로 된 책꽂이에 책들이 아주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잘 정돈된 어떤 선비의 방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뭐 다른 데서 봤었던 이효석 문학관에서 봤었던 이효석의 방이나 그런 것들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작가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고 진짜 뭐 보면은 이 뭐 조선시대로 그대로 옮겨놔도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방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작가의 취미가 뭐였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작가의 취미와 관련된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친필 부채입니다. 그러니까는 작가는 이제 서예에 능했어요. 그러니까 작가 취미가 붓글씨 쓰기예요. 그래서 붓글씨에 쓰기에 필요한 이런 연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거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작가가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고 그럴 때는 단소를 불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취미가 아까 뭐라 했죠? 수석 수집, 서예, 그리고 단소 연주. 이게 작가의 취미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의 캐릭터는요, 조선시대로 그대로 갖다 놔도 똑같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조선시대 선비가 아마 이렇게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마 이 선생님과 함께 이분의 산책길을 따라서 가보면은 아마 그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네, 박두진 선생의 이 작품에는 이 수석, 즉 1970년대 이후의 작품에는 수석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 수석 열전에 여기 보면은 물 숫자를 썼거든요. 특히 박두진 선생은 그 물에 잠겨 있는 돌 또는 이 물가에 있는 돌만 이 수집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물에 깎이고 다듬어진 돌만 찾았는데 이 돌이 물에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그 안에 신의 섭리가 담긴 세월을 담는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두진 선생은 그 돌이 그냥 모양이 있는 돌이 아니라 신의 섭리, 그리고 신의 섭리가 담겨있는 그 세월을 담고 있는 돌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돌을 수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돌들이 전부 다 제목들이 있어요.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뭐 여기 보면 새잠이라든지 정어, 모니망, 뭐 침묵의 너, 자화상 이런 제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수석들의 모양에서 이 수석은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 제목이 다 붙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또한 상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수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작가가 수석을 수집했던 그 고장 충주로 함께 한번 떠나보시죠. 네, 선생님은 지금 박두진 선생님이 수석 수집을 위해서 자주 방문했다는 지금 충주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충주의 그 중앙탑 공원이고요. 바로 옆에 이제 충주호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두진 선생의 이 수석과 관련된 작품들이, 네, 그래서 이게 시집으로 이렇게 엮어질 정도로 박두진 선생의 작품에서 이 수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전부 다 물 숫자 수석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박두진 선생이 이제 수석을 탐구하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보면 볼 수 있듯이 전부 다 어때요? 진짜 물 속에서 돌을 찾고 있죠. 그래서 수석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선택된 자연, 본질적인 자연, 상징적인 근원적인 존재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노년의 박두진 선생인데요. 굉장히 노년까지도 이렇게 수석을 찾아서 다녔는데, 여주, 충주 그 남한강 일대를 다니면서 이 수석을 직접 탐구하고 채집할 정도로 굉장히 수석을 좋아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안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도 한몫을 했죠. 왜냐면 여기 안성이라고 하는 곳이 딱 그 중앙에 있다 보니까는 뭐 안성에서 군을 한 2개 정도만 거치면은 남한강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충주를 가도 1시간, 뭐 여주를 가도 1시간, 뭐 이렇게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가 바로 이곳 안성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박두진 선생 문학길이 있는 지금 금광호수 청록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두진 선생은 이제 금광호수 주변을 거닐면서 이제 시상을 이제 떠올리곤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길을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떠나보시죠.
I go where I must. Cold blows the winter wind over hill and heather. Thick drives the rain, and my roof is in the dust. Loved of wise men was the shade of my roof tree. The true word of welcome was spoken in the door. Dear days of old, with the faces in the firelight, kind folks of old, you come again no more. Home was home then, my dear, full of kindly faces. Home was home then, my dear, happy for the child. Fire and the windows bright glittered on the moorland. Song, tuneful song, built a palace in the wild. Now when day dawns on the brow of the moorland, lone stands the house, and the chimney stone is cold. Lone, let it stand now, the friends are all departed. The kind hearts, the true hearts, that loved the place of old. Spring shall come again, calling up the moorfowl. Spring shall bring the sun and rain, bring the bees and flowers.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이제 저희는 지금 박두진 문학길의 맨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박두진 문학길의 맨 끝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알고 있던 박두진 선생의 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청록파 박두진 선생의 이미지와 과연 얼마나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한 시인의 생애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는지 선생님들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선생님들도 오늘 이렇게 시험날 이렇게 좋은 공간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도 선생님들 이렇게 김준혜 선생님하고 김현길 선생님하고 또 선생님 이렇게 3명이서 와서 오늘 힘들게 촬영한 만큼 여러분들 좋은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문학 지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묻어나고 또한 여러분의 의지가 묻어나는 그러한 문학작품 쓸 수 있는 정말 감성 있는 우리 유신고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